제가 보통 큰 강연을 많이 해도 긴장을 덜 하는데 이번 강연은 남다르게 저가 저한테 이걸 특별하게 했습니다. 시대를 가르는 톡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큰 멋진 곳에서 제가 스위스에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코엑스래 CES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 의미 있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소수지만 저에게는 좀 남다른 그런 시간이어서 말 그대로 정말 방대한 양의 스타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양으로는 아마 짧은 시간에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양을 좀 소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로봇을 사업을 좀 했고 개척자라는 평을 좀 해외에서 좀 받고 있어요. K 로보틱스 한류를 만든 사람이라고. 성적은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또 제가 있는 학교가 부여받고 있는 과학기술을 통한 인류의 선용, 발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저는 안창호 선생님과 태극기를 양쪽에 있는 자리에서 오늘 소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양해 말씀드릴 게 챗GPT 초거대 생성에 대한 견해가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소화를 한 거거든요. 견해가 좀 다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오늘 비관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오늘 도산 아카데미 주제에 맞게끔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문적 인사이트까지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매트릭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매트릭스는 철학과 도교, 불교 철학이 아주 깊게 들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마지막에 더 그 얘기하면 하도 기니까 자기를 버리면서 모두를 이기는 불교 철학이 깊게 들어가 있듯이 이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2004년에 개봉을 했는 명작이죠. 로봇이요. 그리고 2035년에 시카고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현재 우리가 바라다 볼 미래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무리 얘기는 제 강연의 마무리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비키라는 이런 거대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초거대 생성 AI의 도래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인문적 통찰, 그래봤자 인간을 모방한 것이거든요. 납니다, 나. 여러분들이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끄집어낸 것 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를 제가 이해한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영화적 상상으로는 엔터테인을 많이 했지만 로봇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생성 AI 로봇이 결합됐을 때 그리고 마무리는 거기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제언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자는 뇌인데요. 고기 육자예요. 뇌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리고 마음하고 밭전자, 용방이 결합된 걸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을 멈추는 게 철학입니다. 이것을 하는 게 본말입니다. 본말. 시작과 끝을 아는. 근데 인간이 이거를 갖고 있어요. 궁금한 호기심.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면 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면 미래가 다 보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많은 것들이 시작을 하면 뒤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끝을 보십시오. 근데 한자에 다 있습니다. 나무 목자의 짝대기 하나가 시작이고요. 그 짝대기가 올라가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본말이라는 한자가 나무목이 천지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뇌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뇌에 대한 구조도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뇌를 그냥 모방한 거예요. 모방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걸 잊지 마십시오. 거대 인공지능의 특징을 보시려면 인간의 특징을 보면 거대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패턴을 뭐라고 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생각의 모습을 담고 있다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뇌 신경이 1,000억 개, 시냅스가 100조 개.
무슨 근거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척 많다고 하고요. 무게하고 질량까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안에 저한테도 있고요. 또 구성물질은 물이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동작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학적 모델에서는 음량이에요, 음량. 맞는 건 패스. 아니면은 마이너스나 안 해요.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기억한 거 확실히 기억하잖아요. 예, 그것을 메모리로 패턴을 넣어요. 길을 만드는 거죠. 예, 그것을 움직이는 게 추론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초거대 생성 AI 모델이 있는 거죠. 100조 개니까. 근데 저는 인문학을 깊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인문 철학, 동전 철학을 얘기해도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초거대 생성 모델, 지능 모델은 2300년 전에 인류가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시고. 그 무한의 잠재력을 인간은 거의 쓰고 가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깝죠. 내 안에 또 다른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진 것들이 많거든요. 한 번 어쩌다 한번 태어났습니다. 우주의 신공간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셀프라고 그러거든요. 자성이라고도 하고요. 신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리고 부여받은 행복만큼 되돌려주고 깨끗하게 비우고 가는 게 삶이어야 되는데 라고 성각자들이 성인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뇌의 구조죠. 뇌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축적과 발산입니다. 나무랑 동일해요. 봄 되면 겨울에 있다가 싹을 트는 원리랑 같습니다. 모으는 거는 어떻게 모으냐면 일단 모읍니다. 많이 모아요. 많이 모으다가 일정 정도가 넘어설 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면 패스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워버립니다. 이 모델을 만든 게 퍼셉트론이에요.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로직은 너무나도 쉬워요. 시그마예요, 시그마. 더하기. 거기 웨이팅 팩터하고 바이어스. 중요한 건 W가 크겠죠? 그리고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 바이어스를 둬요. 근데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이게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머신러닝일 때는 비선형이었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았고 컴퓨터 파워가 안 나와서 학습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렐루 같은 이거는 그냥 같으면 중요하다 생각하면 동일하게 보내 아니면 지워버리는 계산량이 없어요. 이런 걸 힌튼 교수가 찾았어요. 힌튼 그 유명한 인공지능의 노벨상을 그리고 마지막 소프트맥스라고 그랬어요. 확률적으로 분포를 시켜요. 어차피 시작은 디터미니스틱하지만 마지막은 확률적으로 분포를 시키거든요. 우리 뇌가 그런 모델을 인공지능에 넣어놨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왜 인공지능이 잘 돌아가냐면 우리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흉내를 지금 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또 놀라운 건 초거대 모델을 다룰 수 있었고 거기에 이상한 특징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유명한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 모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쉬워요.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죠? 이 트랜스포머 모델도 심플합니다. 이걸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걸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학습하는지 모르듯이. 근데 잘 동작하고 이 안에 메모리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리고 어텐션을 하죠, 우리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림도 보죠? 눈 보죠? 제 말 듣죠? 이 두 개를 다, 이걸 멀티 모델이라고 해요. 우리 머리는 그렇게 하듯이 인공지능이 그걸 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구글에서 설계를 했죠. 저자가 7명이었는데 6명이 나와서 유니콘 기업이 지금 됐습니다. 저자들이 나와서. 실리콘밸리가 놀라운 이유는 그거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계산기를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 CPU, 계산기를 크게 한 거. 그 다음에 GPU. 이건 잔해라면 운에 해당되는 GPU가 하죠. 그 다음에 등장, 한국에서 지금 K-클라우드에 밀고 있는 NPU, Neural Processing Unit. 하는데 데이터가 커지고 거기에 걸맞는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죠. 엔비디아로 다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과정을 80%다 90%다 이런 얘기가 학습은 엔비디아를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학습의 프로세서. 근데 갑자기 이게 초거대 모델, 생성 모델이 등장하면서 모델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지금. 그 새로운 프로세스 유닛이 나와야 되고
한국에 그런 딥테크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인공지능 거대 모델들이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미래의 가능성을 알고 거대한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 기업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이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는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는 건 확실했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늘죠. 컴퓨팅 파워가 늘어요. 모델에는 이렇게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하는 게 있어요. 눈은요, 이미지를 작게 나눠서 붙여서 합성을 합니다. 뇌가. 아주 빨리 스캐닝을 해요. 뇌가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그 브라운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걸 로직을 가져가요. 어텐션이에요. 앞에서 한 얘기를 다음에 가져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겐이라는 모델이 나와 있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어를 나이 들어서 못 배우잖아요. 언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한 로직이 있어요. 인간도 배우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인공지능이 이걸 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베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처음에는 오픈 AI가 리딩을 했지만 프라이빗으로 바뀌었고요. 다른 것들은 경쟁을 늦추고자 오픈 소스를 다 공개해버리고 있어요. 특히 연구 영역에.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죠? 락인이 돼버리거든요. 못 나와요. 그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어제 강연자를 만들었는데 어제 오늘 또 업데이트가 돼서 그 업데이트 오늘 또 하고 너무나도 큰 뉴스죠.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뉴스들이 며칠이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인공지능 모델은 지도학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네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산업형 때는 정답을 가리키는 말, 과거의 모델은 정답을 가리키는 모델이었는데 거대 모델은 그 정답이 없는 모델을 가리켜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나온 논문이에요. 22명이 서베이를 논문을 정말 많이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대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든 논문을 조사해서 나온 논문이 되게 좋은 논문입니다. 제가 봤는데 거기 특징을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모델을 확 키웠더니 스케일업. 그리고 갑자기 능력이 나왔다. 그리고 텍스트 간에 이상하게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더라.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아는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시를 해요. 아시죠? 너는 학생인데 내가 너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면은 그렇게 얘가 답을 하고요. 너는 뛰어난 과학자인데 내가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으니까 지도교수처럼 나한테 추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요. 연기를 잘해요. 사람이 하듯이. 왜 그런지 몰라요. 이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걸 밝히려고 하는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한번 봤는데요. 이 생성 AI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을 90년대 아주 갱스터 랩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설명해라. 그것도 어린아이 이야기야. 저는 못합니다. 여기 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걸 잘해요. 영어니까 한국어로 하면 꼬마애 있잖아. 얘기를 해서 내가 한마디 하면 양자역학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건 가까운 사람이 한 거예요. 어르신이 하시는 말 적은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되게 귀한데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죠. 이걸 시로 한번 써봐. 하신 말 시로 바꿔줍니다. 트랜스폼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시로 바꿔요. 시가 멋져요. 내가 내 말을 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의 도움을 가지고 전문. 그리고 전혀 코딩을 할 수 없는 수포자인 분도 이런 쪽에 뭐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개발할 수 없잖아요. 개발자 채용해야 되잖아요. 업체 찾아야 돼요. 못하죠? 근데 얘한테 그냥 파이썬 코딩을 해줘라고 하면 코딩을 해줘요. 그걸 개발자한테 주면 돼요. 시간이 단축되고요. 실제 스타트업들한테 물어봤더니 개발자 채용에 대한 니즈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의 영역이
무너졌다라고 봐요. 예, 이과를 하던 사람이 문학 작품을 쓸 수 있고요. 문과를 하던 사람이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글로벌 지금 유니콘 기업의 CEO들이 지금 다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넥스트 스티브 잡스라는 이 사람 공부를 하는데 19살 때 루프트라는 회사 공유 경제 창업을 해서 매각을 하고요. 25살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니콘 기업을 많이 만든 Y 컴비네이터 CEO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글하고 AI가 드세일 때 우리도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페이팔 형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오픈 AI 펀딩을 받고 창업을 합니다. 몇 살 때? 25살 때. 네, 그 오픈 AI가 전 세계 AI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바로는 그 오픈 AI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뀌니까 거꾸로 오픈 소스로 이미지 기반으로 멀티 모달이라고 그러는데 바꾼 스테빌리티가 있고 여러분들 한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 디지털 매직을 하는 마술을 부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요. 창작이 막힐 때가 있거든. 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 6시에 남녀 커플이 가던 길을 멈추면서 놀라게 할 만한 장면을 생각하는 거 어렵잖아요. 얘한테 물으면 얘가 아이디어 추천을 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시. 이 사람이 직접 그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걸 저도 박사지만 박사 받으려면 한 25년 걸려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받고 나면 아시죠? 박사 별거 아닌데 모르는 걸 아는 게 박사거든요. 세상이 넓고 내가 아는 게 없다라는 걸. 근데 이 생성 모델을 쓰면 문과 영역에 해당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과 영역에 해당되는 코딩 같은 걸 전 세계 최대 개발 커뮤니티에서 코딩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컵파일럿이라고 그러고요. 깃허브라고 그러고요. 이 영역이 붕괴되고 초월된 말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우려 섞인 견해도 많지만 저는 툴은요, 결론도 마찬가지 잘 쓰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멈추고 저항하지 말고 저는 어디 중요한 자리에 세국을 하고 김태우 교수님 한국의 시간이 우리가 100년, 200년을 아픔을 겪었어요. 후세들이. 일본에서는 요시다 쇼인이 개방을 부르짖고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도산 선생님 외롭게 동일하셨잖아요. 도산이 그 뜻인데 저도 그런 생각하면 행동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여기에도 이제 보면 또 놀라운 건 모든 개인이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냥 텍스트 치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지능형 로봇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어떻게 인식하죠? 이해하죠? 판단하죠? 그럼 뭐에 행동하죠? 행동은 로봇이거든요. AI는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코히어 CEO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돈이 된다라는 확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도메인들의 스타트업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요.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뇌예요. 그래서 뇌를 많이 쓰십시오. 딥러닝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모으시고요. 제가 그렇게 해요. 일단 모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본능이요. 클러스터링 거래요. 분류를 해요. 분류하면 이상하게 맥락이 보여요. 저는 파워포인트 펼쳐놓고 계속 봐요. 근데 자료에는 안 보이는 길이 보여요. 순서 바꿔요.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럼 자료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면 내 자료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 생성 AI가 등장하고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 생각해 보시고 로봇에 대한 이건 제가 토크를 하는 내용인데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로봇에 대해서. 로봇은 인간은요. 지배하고 피지배의 흑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인류사에. 거꾸로 피지배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고통이었는지 아마 노역을 해야 돼요. 옛날에 전쟁으로 지면 죽으니까. 농사 짓다가도 전쟁으로 나가야 돼. 안 그러면은 가족 다 몰살당하고 뺏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종을 또 컬러로 나눴죠. 그리고 세습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좀 재미나게 희극화하면서 만든 단어가 로봇입니다.
뭐냐면 노역을 로봇이라고 그래요. 노역. 누군가 노역을 해야 되잖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 해줘야 돼. 나는 폼나고 싶은데 누군가는 해줘야 내가 폼이 날 거 아니야. 밥도 줘주고 밭도 갈아주고 장덕도 패주고. 그게 바로 로봇이라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발달사는 그 강제 노역을 대체하는 것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을 영화 소설로 최초로 만든 이분의 아이작 아시모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SF 작가신데 3대 헌장을 만들었고 제가 소개한 로봇의 인간보호, 명령복종, 자기보호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비키가 다른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마무리 때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런 상상 속 소설이 기술 개발 투자로 서비스 로봇은 소니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97년에. 정말 강아지답게 만들어.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우리 랩에서도 이 로봇을 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제가 CES에도 20년 만에 아이로봇을 새로 만든 거를 직접 앞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기계로 이렇게 사람의 느낌? 생명체 느낌을 만들 수 있지? 일본 사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아시모를 만들어서 혼다가 쭉 가다가 갭을 못 줄였어요. 청소로봇 성공했죠? 의료로봇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뭔가 상상은 기대는 영화적 상상으로 쫙 나오죠? 줄어들고 기술은 개발은 크로스오버가 생기겠다라는 게 제가 2010년 초반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젠가 오겠지. 근데 와버린 거죠. 2007년에 이미지넷이라는 게 있었고요. 2010년 알파고, 코비드 때문에 디지털 전환, 그리고 챗봇. 예, 이게 챗 GPT의 등장으로 지금 터져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일반인들도 오셨지만, 거기다 얘기를 하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정의를 좀 봐야 됩니다. 뭔가 센싱이 있고요. 프로세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는 걸, 모타가 있는 걸 로봇이라고 하고 정의를 해요. 로봇 종류는 산업용, 서비스, 소셜 로봇, 뭐 이렇게 분류는 하고 있는데, 1세대 로봇이 노역을 대체를 해줬죠. 육체 노동. 사람은 정밀하고 반복된 걸 못합니다. 하기 싫어하고, 무거운 거. 우리 핸드폰, 아시죠? 이제 3나노, 5나노 공정을 해요. 나노라는 게 우리 머리카락이 0.1mm, 2mm거든요. 이걸 1000배 이상의 크기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품질이 하나라도 오라가 있으면, 에러가 있으면 이게 안 돌아가요. 거기에서 품질을 누가 잡아요? 삼성전자가 잡고 TSMC가 잡아요. 신기하죠? 그런 세상입니다. 품질 없이는 안 돼.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대체를 해준 거죠.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 노동. 그게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인간 육체 노동 해방.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또 못하는 거? 사람은 감정 노동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반복된 걸 계속하고 싫은 사람 앞에서 웃고 하는 게 페르소나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감정이라는 그게 생존의 하나의 수단인데 이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죠. 상호작용을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로봇들이 대체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저도 예전에 그런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로봇이 터졌죠. 이때는 제품으로. 근데 이건 최근에 제가 구글 검색한 거예요. 식당 운반 로봇 다 보고 계시죠? 근데 배송 로봇 없이는 안 되죠.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일상이 됐습니다. 관련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공장에서 보시죠. 일하는 노동자 수에 비해 로봇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로봇 밀도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터에서 로봇을 투입해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건데요. 그 현장을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자가 로봇을 설치하고 작업 버튼을 누르자 로봇이 정교하게 용접을 시작합니다. 이 용접 같은 거는 아시는 것처럼 되게 유리한 가스가 나옵니다. 열도 사람이 되게 어려운 환경인데 자주 작업 공간이 바뀌어요. 환경이. 근데 예전에 사는 로봇은 안 되는데 지금 협동 로봇이거든요. 피칭을 하면 그 영역을 반복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작업 효율이 전보다 5배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품질, 안전 문제가 중요한 교육이 문제로 어렵죠. 되고 있고요. 슬로건을 로봇하고 만들기에. 저기랑 용접자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전기 부품 케이스를 만드는 한 업체. 내국인은커녕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가 여간 특히 어렵지 지방 같은 않았습니다. 경우에는 젊은 고심 끝에 로봇을 인력, 노동 인력을 구하기는 75%를 자동화했더니 거의 필요한 불가능하고 인력은 줄었는데 생산 효율은 특정 지역을 늘었습니다. 가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성실히 아낀 잘 비용으로 일도 연구개발 하시지만 분야의 인력은 지역 사회가 주 4일제도 조금 다른 실시하고 모습으로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5일 것도 보기도 하고 동안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양을 4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조금 더 스킬이 있어야 되는 그런 다음 것도 하나 더 공장- 보겠습니다. 물류 쪽인데요. 층층마다 쿠팡 안 쓰시는 분 가득 없을 담겨 거예요. 정말 많은 물건을 하루 배송으로 지금 올 수 있는 건 분류를 잘하는 거죠. 이거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운반차. 근데 바코드, 아이디를 부여하면 다 가능하고요. 얘가 길 아래다가 자기 갈 길을 다 패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고 배치를 해놓고 오다를 받으면 그것을 이제 배송 위치로 바꿔주는 거죠.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재고 관리가 가능하니까 예약, 주문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도 가능하겠죠. 네. 쿠팡은 입고부터 배송까지 이런 전 일들이 과정에 이루어지고 자동화 있습니다. 층층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 생성 AI.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세 번째 노동은 뭐냐? 사람은요, 제가 그래도 뭐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지금 거기도 있지만, 저는 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직도 어려워요. 사람 이름 기억하고, 뭐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 나오면 그 이름 외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람은 필요한 건 장기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건 단기 기억만 해요. 잔해에선. 청크라 그러죠, 7개. 필요한 거는 운해로 넘겨요. 신기하게도 운해로 넘기는 다 버리고 특징만 넘기는데 걔를 가지고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한 것만 넘겨요. 그렇지 않은 건 망각을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암기한 사람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입식 공부하고 연도 외워야 되고 이름 외워야 되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게 필요가 없게 돼 버렸죠.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 한번 짜려면 기초 배우고 함수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로 명령으로 코딩을 해주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 노동이 대체가 지금 됐어요. 잘 대비하고 여기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기회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노동을 이제 조작성에 대한 걸 했어요. 서비스 노동, 멀티모달이에요. 근데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품질이거든요. 사람은 반복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버텨요. 근데 로봇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기계니까. 그리고 지식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생기는 정보를 얘가 다 기억해주고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결합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기대, 불안, 반반. 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지, 다음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인지라 그래요. 철학에서는 인지하기라 그래요. 인지요. 퍼셉트로. 그러니까 퍼셉션에 그다음 학습이 있어요. 학습. 그렇죠. 이해하는 과정. 한 다음에 이게 뭐다라는 거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통찰이라는 직관이라는 영역이 생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행동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미래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추론.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 AI가 추론이거든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로보틱스가 이제 붙는 거죠. 붙이면 되고 준비를 하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은. 근데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AI는 클라우드에서 살아요. 디지털 세계의 재앙이죠. 인간이 디지털 세계를 못 가니까. 근데 로봇은 아날로그 세계, 피지컬 세계, 우리랑 같은 세계에 살아요. 물질이니까. 근데 물질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깎고 붙이고 할 수 없어요. 제조 기술도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붙어요. 어떻게 될까요? 학습하고 추론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무서운 건 얘네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스스로 할 때. 자유의지라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유의지를 리스펙트하죠. 각자의 존재를. 후진국일수록 통제를 하는데 AI나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 의사대로 많이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인류의 파멸이 되는 영화적 상상인 거고 거기에 대한 기우가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오늘
일반인들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신데 이렇게 앞으로 몇 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로봇과 AI는 아까도 로봇은 기계고요. 그냥 기계예요. AI가 없으면 기계예요. 전원 끄면 그냥 고철 덩어리고요. AI는 그냥 컴퓨터예요. 그리고 파워 끄면 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특수한 능력이 우리가 없는 능력, 인간이 없는 능력을 갖게 된 건데, 얘 기본은 아까 뇌는 퍼셉트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단순 반복 계산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걸 못해요. 모순적으로. 서로 장점이 달라요. 인간은 다양한 걸 잘해요. 모여서 즉흥기로 잘 놀아요. 예. 그리고 진화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모라베게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 간의 이제 공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코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류나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이 잘 움직이게끔 설계를 하죠. 사람이 아니라. 근데 사람이 사는 모든 공간은 사람을 위해서 턱 높이, 지금도 마이크, 다 위치는 우리 기준이에요. 인간을.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로봇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도 불편하지 않으면 둘 다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을 당연히 하겠죠.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요. 제가 예전에 강연했던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세계 1등들이 있어요. 폰 1등이죠. 로봇도 1등입니다. 카이스트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가 그다음 모빌리티도 현차하고 기아가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술이고 그다음에 로봇 공학 기술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전기차를 쓰지만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자동차가 유효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되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뭐냐면 뇌에 해당되는 이것도 기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스토리지 컴퓨팅 하고 학습하는 이런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생성 AI를 학습시키고 추론으로 돌릴 수 있는 별도의 이런 가속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전기 전문가 계시죠?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냐면 큰 빅데이터 센터는 발전소 하나 이상을 에너지를 써요. 인류 온도 계속 높아지잖아요. 1.5도. 지금 춥고 올 여름도 그렇지만은 이상기후 많이 발생하거든요. 할 수 없는데 멈추겠어요? 안 멈추죠. 그래서 친환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놓는 순간 우리의 안보가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길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 어려운 숙제 직면에 있고요. 그리고 또 더 큰 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더 심하죠. 초고령화, 노동력, 젊은 분들 일 안 해요. 디지털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 5, 6, 7, 8 했잖아요. 우리 MZ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랑 사고하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씩 정리를 했거든요. 이건 이거야라고 우리는 합의를 했어요. 여기는 그 합의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위에서 왜 배우니까 리스펙트 했잖아요. 안 배워도 돼요. 리스펙트 안 해요. 죄송하게도. 우리 효사상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죠, 재앙. 우리 60대면 가셨는데 50대에도 가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인생 반 산 것 같은데 더 어떻게 늘릴 것 같아요? 유발하라 얘기처럼 150세, 우리 때도 150세? 우리 다음 세대에는 200세. 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농작물 우리가 그렇죠? 이 문제를 사업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이 사는 공간에서.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연구는 연구소나 대학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업들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이. 샤오미라든가 아니면 그 유명한 테슬라에서 이 연구를 아직 연구가 아니라 생산을 착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식이 다르죠. 연구는 새로운 걸 개발하는데 여기서는 품질을 생각하고 원가를 생각하고 AS를 생각하고 자기가 필요한 가성비를 생각하겠죠. 인건비 대비 로봇이 가치가 있으면 기업이 그 선택을 하면 누구도 못 말리죠. 근데 다품종 소량 생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공정을 일일이 공정을 다 바꿀 수 있어서 사람 교육시키기도 어려워요. 자꾸 바뀌고.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이건 이제 너무나 놀랍죠. 제가 이 기업을 또 알기도 하는데 이 정도까지 사람이 어떻게 뼈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근육으로 움직여서 하는 건데 동일하게 지금 묘사하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고요. 예,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테슬라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다들 좀 비웃었지만 저랑 뭐 전문가들은 저는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정말 만들기 2천만 원에 공장에 투입용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테슬라가 왜 로봇을 만들지? 자율차가 로봇이거든요. 똑같아요. 품질 전제된 프로세서 있죠. 센서 있죠. 그리고 빅데이터 슈퍼컴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이것을 움직이는 기본 개념을 이쪽에서 코파일럿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은 계속하면서 주행을 하면서 아시는 자율주행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하는 것처럼 얘가 거기서 특정 공간을 움직이면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서 얻은 걸 가지고 생명체가 진화하는 실시간 진화하는 거죠. 원래 진화는 작게도 한 1000년, 10,000년 걸렸는데 실시간성으로 이게 진화하는 이런 계획을 테슬라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MS하고 오픈 AI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어제 오늘 구글에서 큰 발표를 했죠. 구글에서 바드를 발표를 하고 외국어로는 한국어를 첫 번째 언어로 일본어라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구글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진작에 했었습니다. 윌러그라지라는 곳도 만들어서요. 모빌리티 모바일하고 웹파를 가지고 연구도 했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샀었고 로봇 연구를 계속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지만 언어로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로봇한테 얘기해요. 로봇이 주어진 공간 내에서 생성으로 피지컬에서 하면 학습이 불가능한데 사이버에서 이걸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생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모델이 작아요.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사람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멀티 모달로 돼서 액션이 가능. 생각하고 로봇한테 전하면 로봇이 미리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빅픽처는 도요타에서 우분시티라는 우분이 이제 직조회사로 도요타가 해서 했지만 격자를 뜻하는데요. 격자가 있으면 통신과 전력망에서는 무한대 연결이 가능합니다. 전력이나 통신에. 그럼 미래 도시에 대한 Places in which Toyota will pilot its own autonomous cars on public roads. 미래 도시를 만드는 거죠. The smart city of the future is not an exaggerated idea, but a magical place where 그리고 people 기본 and nature can 모듈을 thrive. 이 팔레트라고 해서 인간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모빌리티로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다 붙이면 이게 파티 장소도 되고 개별로 나누면 도서관, 카페, 차량, 영화관, 상담소가 다 돼요. 움직이는 그런 것을 공간까지 연결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예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걸 실제 착공을 해서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되게 빅 프로젝트이죠. 드론도 다니겠죠. 차량도 다니고 소셜 로봇도 가정이 있을 거고요. 다양한 로봇들을 여기에서 보면서 소셜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소식 알죠. 미래에 대한 중동 같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크게 그려요. 더 라인이라는 빅 프로젝트. 인류사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미래 도시는 로봇과 AI 도시가 되겠죠. 이런 계획들이 글로벌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또 다른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업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좀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과 인공지능은
인간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도구입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날라온 외계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또 인사이트가 예전에 로봇 AI에 대한 스테이지 이렇게 나눴어요. 약인공지능, 제너럴 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안 온다, 싱귤레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진입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35년, 40년 뭐 영원히 안 온다, 생각보다 빨리 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 모두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사이버 세계에서는 특히. 근데 희망은 여긴 생성 AI가 있죠. 희망 두 가지. 이게 잘못되면 빅키가 등장해요. 자기 의도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하는. 하지만 자비스 같은 것도 가능하죠. 나오는 것처럼 아이언맨에. 여기 이제 사람과 멀티모달을 하게 되는 로봇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사이버 영역에서 존재하지만 로봇은 피지컬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리고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 돼요. 인공지능은 이미 ICT 기반의 빅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을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가져가는 회사들이 이미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로봇은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기회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투자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법적인 이슈를 다루는 게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좀 드리면 이 두 개가 결합될 때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우리 뇌도 그렇고요. 헤겔은 역사를 철학으로 봤어요. 근데 저도 되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뇌도 보면 적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슬로의 그 욕구 단계 해설도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 공간, 사회성, 시간 이런 단계로 돼 있어요. 지능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 생성 AI가 붙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기술들 붙으면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간 스마트 도시 등장하겠죠. 노인들 편안하게 모실 수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지방 소멸을 얘기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AI가 초기에 등장할 때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그 AI를 제대로 이끌고 알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서 그 그림을 빅피처를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기업가들이 아니고 그렸던 것처럼 그런 도덕성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 그리면 정말 멋진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면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있나? 그러니까 요 초거대 생성 모델은 unsupervised pre-trained transformer예요. 용어가. 네,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GPT라는 게. 근데 여기로는 써보셨지만 뭔가 부족해요. 없을 땐 쓸 수 있지만. 그래서 맞춤형으로 쓰는 시장이 지금 열린 거예요. 어떤 시장이에요?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한류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강연 많이 해야 됩니다. 영어로도 해서 많이 알려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전 세계에서 다 보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이 도메인에 특화된 거, 사람에 특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잘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지도학습을 해야 돼요. 파인 튜닝이라 그래요. 기계도 만들면 튜닝을 해야 돼요. 이거에 맞아. 이것도 사실 GPT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한국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필드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투입하면 안 되죠. 오늘 사실 어떤 법 쪽의 전문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분하고 제가 일부러 톡을 좀 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이나 자율차처럼 임상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열어놓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든가 연구 영역은 열어놓고요. 하면 안 되는 영역은 규제를 하고 감지를 해야 되지만 중간 영역은 선택적. 그리고 규제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면 저는 되게 기회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과 말아야 되는 거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감지를 해야 돼요, 같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결합해서 필드에 넣어서 얘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 기회를 만드는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육성하고 장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이 무서운 것은 칼 자체가 아니라 칼이 흉기가 되기 때문이고 도구의 용도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로봇은 현실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전용이 돼야 되고 특수가 돼야 되고 제조를 거쳐야 되는 반면에 AI는 그 능력이 무한됩니다. 상상, 상작, 멀티모델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유토피아 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돼요. 좋은 일. 누군가 고생하고 했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벌써부터 AI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이 기회를 놓치고 해봐. 학생들이 공부해봐. 저는 생성의 서버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애들 다 쓰고 있어요. 당연히 써봐야죠. 새로운 트렌드인데 거기에 인간이 이런 그 선의의 목적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곳에 있어서는 인류의 문제를 풀기 위해 AI를 쓴다면 적극 투자대주 장려를 해야 되는 반면에 디스토피아가 있죠. 이거는 이제 선과 자비스나 원자력이 된다면 반대로 디스토피아가 돼 있죠. 악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위에는 어렵습니다. 투자나 과정이 거치지만 아래는 쉬워요. 보이스피싱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페이크 뉴스나 목소리 따 얼굴 따가지고 많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응징을 해야죠. 그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쓰이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감시하고 통제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우리도 같이 좀 있잖아요. 핵폭탄 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다 사라질 만큼 있는데도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있는 것처럼. 이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살인 사건의 현장에 NS5라는 써니라는 로봇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사가 이 써니가 살인을 했다고 의심을 합니다. 로봇을 치료하고 사이보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의사가 자기가 계속 인공지능과 로봇을 개발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의 죽음을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키가 이렇게 모든 로봇을 통제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인류를 모두를 멸망할 것 같아서 삼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부터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영화적 인사이트가 우리가 시사하는 게 되게 많죠. 지금 시점에. 그래서 비키가 그 로봇들에게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건 결론이 영화에서도 안 나옵니다. 오픈으로 돼 있는데 NS5가 저 위에 있고요. 많은 로봇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결론 안 내고 그리고 이 써니가 이 형사한테 자기가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제 톡과 같이 생각하시면 많은 생각이 참 명작이다. 그 당시에 만든 영화적 상상이지만 함의가 정말 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여기 제가 온 자리인이 제가 우리의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행동으로 하고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산 선생님이 체력, 지력, 덕력을 갖추는 민족이 돼야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되게 그리고 알았다면 행동해야 된다. 남한테 하지 말고 저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행동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그 실천에 대한 보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건 무한대 영광이죠. 잠깐 사는 삶에서 인간은 그렇지 못한다는 게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하늘을 다루고 있는 클라우드, 소프트 파워가 글로벌,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아시아는 인구가 많습니다. 하드웨어 파워가 강력하고 고전적 지혜는 제가 이 분야를 깊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거기에 우리한테 뭐가 남았냐? 이 솔웨어라는 키워드는 제가 정의를 좀 했는데
정신이 살아있는 제품. 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면 스티브 잡스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덕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덕은요, 귀 본이라고 해요, 도덕공에서는. 시작이 본이면 시작으로 갖다 놓는 걸 덕이라고. 순환이라는 거죠. 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강력한 이런 기술과 그리고 한국인의 IQ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있잖아요. 음양생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감리고 이런 능력을 정말 발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가장 로봇하고 생성의 AI는 다 동일하게 가지만 인간은 인간 나와야 되잖아요.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창조적 역량을 발휘해서 기계적 진화가 아닌 앙리 베르고선이 얘기한 거예요. 창조적 진화. 엘랑 비탈이라 그러는데 이게 인류의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로 오늘 제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아무래도 모든 저런 분야에서 early adapter를 할 텐데 저는 굉장히 late adapter거든요. 그건 사실 early adapter도 지금 최첨단을 이렇게 생활에서 지금 활용하시던데 우리가 못 경험하는 새로운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early adapter. 저는 그 지행 합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옛날 책도 지금 늘 가까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게도 그 사실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에 완전이고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디지털은 미래잖아요. 그래서 제 최근에 아는 분도 계신데 우리 집에도 와보신 분들 제 집을 다 바꿨습니다. 집이 뭐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삶의 공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집을 디지털, 그리고 카페, 휴식, 네트워크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을 저는 디지털로 다 기록을 남긴 지가 4,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산 아카데미 있는데 플라톤 아카데미를 많이 강연도 제가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우리 집의 가족 아카데미를 3년 넘게 매주 했었습니다. 자녀들하고. 그래서 동서양 고전을 다 했어요. 책 되게 방대하게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깨었죠. 완전히 깨었습니다. 그래서 느끼고 좋은 게 있으면 그래서 고전이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제가 도덕경으로 반자는 도자동이라고 해서 반대가 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가려면 작게 시작하고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강하려면 부드럽게 시작하고 그래서 비슷한 게 있으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그래서 디지털이고 뭐고 있으면 자꾸 내가 체험해보고 체득해보는 것만큼 그리고 그것에 얻은 효용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는 건 나이 든 분의 먼저 하시는 분의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중에 생성 AI를 잘 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4억 정도의 연봉으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에 보면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5년 정도밖에 못 갈 것이다. 5년도 못 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너무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문제를 한동안 되게 고민해서 어디에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인스트럭션을 주는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요. 챗GPT는 시킨 대로 해요. 기계잖아요. 좋은 질문을 하고 원하는 질문에 워딩 있잖아요. 그걸 잘 넣어주면 얘가 답을 잘해요. 그리고 연속해서 물으면 잘 나와요. 그리고 걔는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음 단계에 또 텍스트로 나온 걸 이미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넘겨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아야 돼요. 근데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가 또 대단히 높아야 돼요. 거기에 코딩에 대한 그 분야가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안다면 그 사람 말씀처럼 고액의 연봉을 주고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처럼 익숙해지면 줄일 수도 있는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걸 앱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스타트업이고요. 그 회사 중에 일부는 유니콘 기업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컴퓨터 쓰는 시간에 따라서 차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성 AI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반기에 유료 버전이 다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잘 쓰는 사람, 잘 못 쓰는 사람이 컴퓨터 초창기에 코딩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별로 코딩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도 생성 AI를 처음에는 교수님 말씀처럼 잘 쓰다가 잘 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값이 있지만은 그게 한 5년쯤 지나면은 너도 다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대가 된다는 뜻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는 가정이고요. 가정은 현실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현장에서 체험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런 생성 쪽에는 수익하는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영역이 있는 반면 그게 아니라 오픈 소스를 공개를 계속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경량한 모델이 이미 메타 같은 경우도 공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흐름에 대한 새로운 반작용을 만드는 노력들이 있고, 그리고 생성 AI에 대한 화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높으니만큼 지금은 거기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가 스마트폰,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유튜브를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냥 잘 인조이 하시고 그게 내 본업과 관련이 있다면 아주 심각하게 들어가야 될 거, 그렇지 않다면 계속 곁에서 체험하시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지금 너무나도 전문적인 질문을 연세에 비해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평소 관련된 분야하고 좀 연계시켜서 질문하자면, 그 AI가 미래 굉장히 초지능으로 발달할 것 같은데, 인간 행복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분야는 설명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인간의 행복은 지금 이 AI 시대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초시간을 뛰어넘는 거, 초공간을 뛰어넘는 거, 초편리성으로 인간 모든 생활은 인간은 본연 인간보다는 대체 인간 계열에서 다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고, 제가 연구한 바면 인간 행복은 이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미래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우하향하는 식으로 인간 행복이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지금 행복한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행복 여행을 제가 최근에 책을 했는데, 인간의 어떤 공감 능력하고 인간 유전성이 행복에 굉장히 자원많이 됩니다. 혈킹하고 희노애락하고 건강 4가지 요인을 해가지고 행복 유형 분석을 계획을 하면 분석 한 128점이 나옵니다. 그 100에 다 해당되는데, 그래서 제가 실험해볼 수 있고 나중에 좀 해보는데, 이렇게 이제 AI 인공이 발달했을 때 우리 인간이 과연 개개인의 어떤 행복을 향상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랄까, 내지가 혹시 있는지, 그런 분 혹시 연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사견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고 전문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행복이라는 건 안분지족이라고,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한테 내 몸 가치가 만약에 뭐가 없다면, 있는 걸 생각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없다면 점점 행복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다리 하나, 손 하나, 눈, 심장, 가족. 너무 소중한 정도가 눈물, 콧물 다 쏟고도 부족해요. 없는 걸 찾고자 하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고령화되고 1인 가정이 됐기 때문에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내 얘기를. 누군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행복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성이나 챗봇 같은 거에 감정적 대화가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없지만 부족한 분들은 그나마라도 도움이 되는 영역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잘 선용하시면, 이미 선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좋지 않을까 하고 짧은 답변 드려봅니다. 교수님, 저는 그냥 상상인데요. 사실은 뭐 로봇도 그렇고 챗 GPT도 그렇고 뭐 컴퓨터도 그렇고
전기 코드 뽑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혹시 전기와 그러니까 전기를 뽑으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어떤 뭐가 없을까요? 전기를 뽑으면 끝난다의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인공지능이 등장하고 하는 게 매트릭스잖아요. 인간이 매트릭스 영화도 1, 2, 3편은 봐보세요. 아키텍처가 나오고 오라클이 여성이고 기가 막힙니다. 더 원이 절대유일이 있고 스미스가 독재, 그다음 권력이거든요. 다 바꾸지만 마지막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영화. 그리고 인간이 로봇을 잘 쓰는데 지나치게 쓰죠. 그 로봇이 점령하니까 인간이 한 방법이 지구의 에너지를 차단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원을 인간으로 쓰는 영화적 스토리가 매트릭스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시나리오적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우주에서 땡기던 할 것이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와 함께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런 자리가 되게 소중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 의지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안과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고 힘을 얻으면 저항도 하고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듣는 게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못 알아듣는 게 많았는데 오늘 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실 통신 쪽에서 한 2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송세경 교수님 이 문학적 관계에서 4차 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그 통신의 속도와 4차 산업을 연계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2000년도 초에 우리가 이제 메가로 가다가 이것이 이제 기가패스로 가면서 이제 변화 또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5년 이후에는 테라패스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이제 기가패스에서는 3D 이런 것들이 간다면 테라패스 가면 생각까지도 전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목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문학적 관계에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뇌를 그대로 닮은 것 같다.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되게 중요한 건데 통신이 그러니까 압축하고 전송해서 코딩하고 디코딩해서 인코딩하고 디코딩해서 하잖아요. 양자 통신이 등장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현실화 될 거고 인구는 앞서도 제가 처음에 할 때 인간은 궁금한 게 많고 제일 무서운 거는요. 영화적 상상에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궁금한 게 많으면 해보거든요. 숨어서 사고를 쳐요. 원폭도 그런 우연한 발견도 되고 의도된 발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를 이끌기도 했고 또 의욕을 만들기도 해서 미래는 잘 모르겠으나 잘 이끌어가면 희망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생각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